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과 주요 뉴스들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와 주요 매매 전략들 공유드리려고 영상 켰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황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데요. 여전히 단기 하락 후에 박스권을 이루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 분할 매수 중이고 1-1차, 1-2차에서 즉 여기서 제 시드에 25%씩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2-1차 매수도 시작을 해서 이 주황색 박스 구간에서 15%의 시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면 그때 맞춰서 기존에 담았던 코인들을 추가 매수할 계획이고요. 아직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마인드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만큼 코인은 또 투자는 예측보다는 대응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러한 마인드셋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분할 매수 구간을 잡은 근거들 중에 하나는 바로 과거 통계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일 때, 유사한 사이클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얼마나 조정을 주고 추가 상승을 해줬느냐를 과거 사례를 통해서 전부 다 살펴봤고요.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충분히 지금 이 첫 번째 주황색 박스 구간에서도 조정을 끝내고 연말 또 내년 연초까지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럴 때는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르게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주는 식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구간 그리고 정확히 박스 하단까지 터치를 했죠. 이 박스 하단까지 터치를 하고 일단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고, 자, 1시간 봉으로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제가 검은색 얇은 선으로 그어놓은 이 저항선들을 차례차례 깨고 올라주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차트 이론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바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경험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저항선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깨주는 모습은 꽤나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은 물량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이 물량들은 최대한 길게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 좀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도 몇 시간 전에 나왔던 이 오늘의 상승, 이 봉은 거래량도 꽤 동반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내려온 모양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굳이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단기 파동을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이 전고점까지도 올라가는 것을 조심스레 생각해 볼 수는 있겠고요. 아무쪼록 저와 같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대에서 주우셨던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면 계속 죽는다 라는 마인드로 지금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최고 고점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대각 저항선, 제가 굵은색으로 표시한 검은색 저항선을 잘 뚫어준 모습이고요. 이 이후에도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었을 때 리테스트를 잘 해주고 지지를 받아서 추가 상승해준 모습입니다. 현재 저항은 계속해서 이 라인을 따라 받고 있는데요. 좀 더 크게 보면 이러한 어센딩 삼각형, 정확히 말하면 어센딩이라기보단 라이징 웨지 패턴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크게 보면 다시 한번 이 하단까지도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은 해줄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선 하단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냐 하면 바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 나왔을 때 위로 뚫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단에서 나올 경우에는 아래로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률적으로 어느 한쪽을 아주 높게 점치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하단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큰 지지선 잘 지지해주고 올라가고 있고, 최고점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저항선도 잘 뚫고 다시 리테스트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 단계적으로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은 요즘 열풍인,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요즘 열풍인 NFT들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반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요가 당분간 줄어들지도 않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비트코인과 함께 장투하기에는 가장 안정적인, 바꿔 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없어지면 이 가상자산 시장도 없어질
그만큼 대표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자들이라면 여전히 굳이 이 아래에서 주우셨던 물량들을 팔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플랫폼 코인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폴카닷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이어진 저항선을 잘 뚫고 지지받고 추가로 상승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쭉 홀딩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플랫폼 코인 메타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쉽게 매도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반면에 에이다나 이더리움 클래식, 이오스, 트론 같은 이 오래된 올드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보셨던 코인들과 다르게 이 고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이 저항 아직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코인들의 메타가 언젠가 올 것이니까 모니터링은 하되 아직 살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도 이때 하락과 함께 다시 한번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간 모습이고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와 같이 모니터링 하시면서 적어도 이 고점에서부터 시작됐던 큰 저항선이 뚫린 다음에 그리고 리테스트 하러 내려왔을 때 그때나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니까 아직은 모니터링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러한 코인들로 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변경하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코인의 차트를 보면 지금 고점에서부터 시작된 저항선을 살짝 뚫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의심되는 다른 저항선을 그려본다면 아직 긴가민가하게 못 뚫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뚫더라도 이렇게 금방 다시 내려오는 페이크 돌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메타도 올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만 더 모니터링 해보는 게 시간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얼마 전에 업비트에도 상장을 했고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선 이미 상장돼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가격 상승도 많이 보여준 코인이죠. 이 솔라나 같은 경우도 제가 플랫폼 코인 중에 하나로 담고 있다고 포트폴리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지선 잘 지지받으면서 이런 어센딩 패턴을 그려가고 있어서 어쩌면 이렇게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때 타겟가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높이만큼 상승하는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이 코인 또한 계속해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 업비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의 동향까지 한번 볼게요. 아마 계속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요즘 최근 며칠은 이 샌드박스, 플레이뎁, 칠리즈, 엔진코인 등등등 게임과 NFT 코인들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보시면 하루에도 이렇게 30%씩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면서 자리를 지켜주는 경우에는 이 특정 테마에 따라서 코인들이 펌핑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기, 이번 주의 시기는 바로 NFT 코인들의 차례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렇게 한번 비트가 하락을 해주고 자리를 지켜줄 경우에 감이 좋으시거나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엔 샌드박스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메타의 대표적인 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주는 경우에 이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 며칠간의 펌핑장을 먹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은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시황을 받쳐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렇게 테마를 따라서 금방금방 옮겨 다니는 게 주식도 그렇겠지만 그렇게 쉽진 않은 방법이니까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이 흐름을 한번 눈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좀 있다 또 내가 어느 정도 다음 테마가 뭘지 빠르게 캐치하는 연습이 되었다라고 하실 경우에 그때 이런 테마에 따른 매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테마를 조금 늦게 타면 그만큼 시장이 그 이후에 테마가 꺾였을 때 또는 비트코인이 다시 재차 하락을 했을 때 오랜 기간 물려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 낮은 가격에서 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테마를 좀 추종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요즘은 왜 이렇게 NFT 코인이 대세일까? 왜 이렇게 테마를 타고 있는 걸까? 라고 했을 때는
지난 한 주간 NFT 관련된 굉장히 희소식의 뉴스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타버스와 NFT가 굉장히 강세고, 코인뿐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이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의 주가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은 데는 바로 10월 29일에 있었던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 이슈가 아주 주요했죠. 메타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아예 바꿨고요. 심지어 NFT를 지원하겠다 예고까지 했습니다. 코인 시장 안에서만 NFT가 활발하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일반인들도 알 법한 기업에서 메타버스와 NFT가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다 라고 발표를 하니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기사를 보시면 소프트뱅크도 NFT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에 1100억 투자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권, 또 전통적인 대기업들까지도 NFT 시장에 하나 둘씩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NFT가 활발해지고 메타버스 시장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 우리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뉴스 빠르게 한번 주요 부분만 읽어볼게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고요. 메타버스 세계로 뛰어들 채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불가능 토큰 NFT를 활용해서 디지털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사실 NFT라는 건 2017년, 18년부터 대두되어 왔던 블록체인의 주요 쓰임새, 즉 자산의 디지털화의 일환입니다. 자산이 디지털화 되었을 때 이러한 가상 자산을 누가 소유권을 증명해 줄 것인가 했을 때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이러한 소유권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 즉 자산들이 가상화된 이러한 세계에서 NFT가 같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페이스북 또한 크리에이터와 개발자가, 즉 가상자산을 만들어내는 개발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 NFT를 도입하겠다. 블록체인 기반의 NFT 포맷으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게다가 페이스북의 금융사업 부문인 페이스북 파이낸셜이 NFT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지갑 노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광고 매출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메타버스 사업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고, 그만큼 NFT나 이 NFT를 지원하는 지갑, 노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당분간 메타버스나 NFT 시장에 대한 관심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가상자산의 과세를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뜻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는 건데요. 이번엔 경제부총리 홍남기 장관이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공동전선을 이끌고 있는 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현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시스템이 올바르게 정립이 안 됐고, 가상자산이나 또 거래소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준비하고 시스템적으로도 구비를 마친 다음인 2023년으로 과세를 1년 유예하자라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식에 대한 투자 대비 상대적으로 세법상 불이익을 겪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현행의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입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은 2023년 이후부턴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여야가 이렇게 힘을 합친 데는 사실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 3월에 대선을 옥전에 두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민의 수가 723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10%가 넘는 규모죠. 특히 이들은 대부분 청년층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업비트가 거래 동향을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발표한 것을 공유 드렸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였던 것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세대층이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30, 40대가 제일 많았는데요. 1년 사이에 이 30대가 가장 큰 투자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요즘 안 그래도 이 청년들의 표를 잡는 것이 정치권의 큰 숙제인데, 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너무 과하게 하면 20, 30대의 표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죠. 재밌는 점은요, 이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예안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홍보총리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엔 이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총리가 반대하더라도 정말로 여야가 힘을 합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또는 24년부터 시작하는 법안을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될지 남은 연말까지 쭉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도 주요 업데이트가 있으면 제가 반드시 추후 영상으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의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는 바로 퀀텀의 리브랜딩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퀀텀의 가격은 리브랜딩이 발표되고 이렇게 16,800원대에서 무려 23,000원대까지 수직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이후에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퀀텀의 가격이 이렇게 리브랜딩 소식에 반응을 했던 이유는 바로 지난 이캐시의 리브랜딩 이후 엄청난 가격 상승을 투자자들이 목격을 했었기 때문이겠죠. 보시면요, 이캐시, 비트코인 캐시 ABC라는 이름으로 원래 거래가 되다가 이제 이캐시로 리브랜딩을 하겠다라는 소식에 8월 이후 9월에 무려 이만큼 0.05에서 0.5 가까이, 거의 10배 가까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퀀텀의 리브랜딩 소식에 이러한 이캐시와 같은 상승이 일어나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과연 퀀텀의 리브랜딩 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 발표되었던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이 퀀텀 측에서 공식적으로 트위터에 업로드한 퀀텀 리브랜딩이란 무엇인가 라는 스레드입니다. 보시면 11월 1일경에 이렇게 뉴 브랜드가 출현할 것이다. 그것도 올해라고 밝혔는데요. 총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죠. 이 11월 2일에 이 2단계가 뭔지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뉴 로고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쓰였던 퀀텀의 로고를 2016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 로고를 바꾸겠다는 건데요. 솔직히 지금 이름 바꾸고 로고 바꾸는 건 이 퀀텀 체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이 너무너무 과열된 불장이었다면 이러한 소식들로 가격이 팍팍 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적인 안전한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호재나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성격이 아닌 저 같은 경우에는 퀀텀을 매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 남은 3에서 7단계가 어떤 소식들일지 궁금하긴 한데요. 퀀텀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1차 발표 이후에는 굉장히 상승을 했지만 2차 발표가 된 오늘 같은 경우엔 이렇게 거의 상승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좀 실망적인 소식이 발표된다면 오히려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고점에 물리는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뉴스가 이미 나오고 나서 그 뉴스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떤 코인의 프로젝트 측에서 리브랜딩을 한다 또는 호재를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 경우엔 아예 대놓고 이 가격 올릴 거니까 따라와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러한 호재를 이용해서 생각보다 오르지 못하고 고점에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긴 다음에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러한 뉴스를 기반으로 매매를 잘 하지 않는 이유이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본인만의 현명한 선택 하에 수익을 보시는 또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현명한 매매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영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가 아직은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플랫폼 코인과 플랫폼 간 연결 코인의 메타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점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드린 이 포트폴리오 코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상승장의 초반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약 25% 정도는 보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어떤 자산이든 상승장의 초반에는 실제 수요가 존재하는 코인에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외 플랫폼 코인인 폴카닷이나 트론, 또 솔라나 같은 코인들을 매수했습니다. 또 플랫폼 간 연결을 해주는 코인도 실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장 기대되는 코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인링크나 코스모스 같은 코인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이러한 코인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제가 매수한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니까 거의 수익률이 80% 정도 되더라고요. 아직 트론은 이 메이저 올드 코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오르진 못했지만 그 외 코인들은 적어도 40% 이상씩은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코인들이 많이 올라주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현재 NFT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엔 다시 이러한 코인들의 차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비트코인 시황 차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포트폴리오, 즉 이 코인들이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고요. 이러한 계획에 변경이 생길 시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